가로 40km, 세로 25km,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간에는 무려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으니 이곳은 세계 최악의 감옥이라 불리는 북한의 14호 수용소, 일명 완전 통제구역이다. 이곳에 갇히는 순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죽는 것뿐. 재판도 변호사도 없으며 형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것이 이곳의 유일한 규칙인 것인데, 그런데 이 지옥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살아서 탈출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존재하였으니 가장 간단한 표현은 그냥 지옥이렇게 표현이 돼. 1982년 11월 완전 통제구역 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신인근. 그러나 이 아이에게 이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수 번호가 부여되었고 죽을 때까지 수용소 밖을 나갈 수 없는 영원한 죄수였기 때문이다. 부모가 어떻게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느냐 하면 수용소에서는 노동을 잘하는 모범수끼리 짝을 지어주는 표창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1년에 며칠간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 그야말로 가축의 번식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인데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고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라게 된다. 아이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탄광이나 농장으로 향해야 했고 읽기와 쓰기 대신 김일성 만세를 배웠으며 하루 배급은 옥수수죽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배추 몇 입, 소주잔 3잔 분량의 곡식이 하루치 전부였다. 배가 고프면 들쥐를 잡아먹었고 곤충을 씹어 삼켰으며 밭에서 작업 중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몰래 입에 넣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총살당했다. 아이는 공개 처형을 수차례 목격하며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믿으며 자라나게 되는데 간수들은 수감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 이유 없이 때렸고 이유 없이 굶겼으며 여자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도 일상이었다. 실제로 수용소 안에서는 강제 낙태가 자행되었고 아이를 낳으면 강제로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으며 임산부가 배를 밟혀 유산당하기까지 한다. 간수가 때리면 맞는 것이 당연했고 동료가 죽으면 시신을 치우고 다시 일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곳. 실제 수용소 보위원 출신 탈북자 안명철은 보위원 교육과정에서 받은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수감자를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세뇌를 받았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건 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감자가 사망하면 시신은 산 위에 그냥 버려졌고 가족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 중의 비밀이었다. 수용소에는 10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군가 탈출을 시도한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도 총살이라는 것. 그리고 이 규칙은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말았으니 어느 날 밤 소녀는 어머니와 형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 수용소를 탈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소년에게 가족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수용소에 대한 충성만을 배웠고 어머니는 같은 감옥에 있는 여자에 불과하였으며 형은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였을 뿐 가족 간의 사랑이나 신뢰 같은 감정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었다. 그렇게 소녀는 규칙대로 어머니와 형의 탈출 계획을 간수에게 밀고 하였고 심지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 수용소 광장, 수감자 전원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으니 형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머니는 기둥에 묶인 채 총살당하게 된다. 소녀는 그 장면을 맨 앞줄에서 지켜봤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 죄책감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 느낄 수도 없었던 것. 오히려 밀고를 잘했으니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밀고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랐으니 얼마 뒤 간수들은 소년을 갑자기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간다. 바로 어머니와 형의 탈출 계획에 소년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혐의. 가족을 밀고 했음에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지하 감옥에서 소년에게 벌어진 일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이었는데 소년은 족쇄에 묶인 채 천장에 거꾸로 매달렸고 등에는 달궈진 쇠갈고리가 들이대졌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냄새, 비명을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칠흑 같은 지하 감옥. 그렇게 고문은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어 무려 6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고문 과정에서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나갔고 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상 흉터가 새겨지게 된다. 6개월 뒤 간신히 풀려났지만 소년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그런데도 지옥은 끝나지 않았으니 지하 감옥의 모진 고문에서 풀려난 다음 날부터 소녀는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탄광으로 가서 일을 해야 했다. 배급은 여전히 옥수수죽 한 그릇. 탄광에서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동료가 깔려 죽어도 시신을 치우고 바로 다시 일하는 것이 이곳의 일상이었다.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었고 다치면 일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분류되었으며 쓸모가 없어지면 조용히 사라지는 곳. 이곳에서 사람의 목숨이란 옥수수 알갱이 하나보다 가치가 없었다. 남자는 이렇게 북한 14호 수용소에서 23년을 살았고 수용소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 밖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한 적조차 없었다. 이 울타리 안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어느 날 수용소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중 새로 끌려온 40대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박 씨라고 알려진 이 남자는 평양 출신으로 평양에서 비교적 좋은 삶을 살다가 정치적 문제로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이었다. 박 씨는 수용소 밖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한다.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더 북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배고프면 가게에 가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들은 신인근의 눈이 커지기 시작한다. 구운 고기.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그 4글자에 남자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으니 23년간 옥수수죽과 들쥐만 먹어왔던 남자에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였던 것. 그리고 고기를 실컷 먹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남자는 박 씨와 함께 탈출을 계획한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지만 배고픔이 총살보다 무서워진 남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2일 14호 수용소 철책 부근 나무 운반 작업에 함께 투입된 두 사람은 간수들의 순찰 간격이 유독 길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 드디어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 간수들이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박 씨가 먼저 철책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는데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이 닿는 순간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감전사고 만다. 자신에게 구운 고기를 약속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돌아가면 처형이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 신인근은 박 씨의 시신 위로 몸을 던졌다. 시신이 전류를 차단해주는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철조망을 넘는 과정에서 다리가 철선에 걸렸고 심한 화상을 입게 되지만 이를 악물고 그대로 밀어넘겼다. 피가 흐르는 다리를 끌며 어둠 속으로 달렸고 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마침내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 탈출에 성공한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비투성이가 된 채 수용소를 벗어난 남자는 인근 농가에 몸을 숨긴 뒤 낡은 군복을 훔쳐 입었고 북한에서 군복은 곧 통행증이었기에 검문에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음식을 훔쳐 먹으며 수용소에서 두만강 국경까지 몇 줄을 걸었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게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여전히 숨어 다녀야 했으니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때문 낮에는 산속에 숨었고 밤에만 이동했으며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구하기도 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경찰을 보면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는데 수용소에서 배운 유일한 본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만난 기자가 이 남자의 등에 남은 거대한 화상 흉터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수용소 출신임을 알아채게 된다. 기자는 즉시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고 남자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된다. 처음 본 서울의 풍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는데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건물에서 불빛이 쏟아지며 사람들이 웃으면서 길을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는 웃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기에 웃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는 진열된 음식들을 보고 얼어붙었는데 이걸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수용소에서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낯설었고 사람을 믿는 적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무언가를 원하는 거라고 의심부터 했다. 수용소의 철조망은 넘었지만 마음속 철조망은 여전히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
정부의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남자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죄수번호로 불리던 신인근에서 신동혁으로 수용소에 23년을 뒤로 하고 마침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탈북자 신동혁은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 2008년 한국에서 첫 수기를 펴내게 되었으니 완전 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미미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진실은 그대로 묻히게 된다. 결국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블레인 하든과 3년간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한 권의 책을 펴내게 되었으니 14호 수용소 탈출. 그리고 이 책에서 신동혁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형을 밀고 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이 고백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책은 2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미국에서만 2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독일에서는 마크 비제 감독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캠프 14를 제작했으며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기도 하였는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로 그를 초대했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핵심 증인이 되었으며 캐나다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된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번호로 불리던 남자가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니 신동혁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언 일부를 번복하게 된 것인데 14호 수용소가 아닌 18호 수용소였다는 것, 고문당한 시기가 13살이 아닌 20살이었던 것, 어머니와 형을 밀고 한 장소도 다른 수용소였다는 것,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고 북한은 즉각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그의 증언이 전부 거짓이라는 반박 영상을 올렸는데 심지어 일부에서는 수용소 출신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나 UN 조사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14호든 18호든 차이는 없다고 그의 몸에 남은 화상과 흉터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못 박았다. 북한 인권위원회 역시 수용소 번호가 어디든 그가 정치범 수용소의 생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신동혁의 등에 새겨진 그 흉터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옥수수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구운 고기라는 단어를 상상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김정은 사진이 실린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한국 노래를 mp3로 들었다는 이유로 15살 소년마저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미친 듯한 세상이 2026년인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 지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옥을 만든 장본인, 수용소의 몇만 명이 아닌 나라 전체에 2600만 명을 지배하고 있는 단 한 명의 남자. 그 남자의 반경 4km 안에서는 수용소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단 한 명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나라 북한.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의 반경 4km 안으로는 허락받지 않은 생명체는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지상을 지키는 수십 수백 명의 경호부대를 시작으로 하늘에는 드론 부대, 관저 주변에는 100대 이상의 탱크까지 그야말로 왕보다 더 살벌한 경우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김정은에게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는 사람은 당 간부도 장군도 아닌 바로 김정은의 경호원 974 부대. 김정은 대신 총을 맞아야 하는 일명 고기방패로 유명한 이들은 국가의 신을 경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한 경호부대로 유명한데 일단 974 부대는 단순히 신체 능력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닌 출신 성분을 본다. 가족 이력부터 친척 관계까지 싹 다 털어서 조금이라도 반동문자에 대한 기질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 시작부터 완전 무결한 출신의 존재들로만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거쳐 974 부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자마자 가족과의 연을 끊은 채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족이 있으면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출신 성분부터 가족과의 단절까지 오직 김정은만을 위한 맞춤형 공기계가 준비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개조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움직임. 실제 김정은의 경호원들을 보면 기괴할 정도로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들이 많은데 이건 잘 훈련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 인간으로서 개개인의 생각은 말살시킨 채
오로지 김정은만을 위한 고기 방패로서 훈련하게 된다. 실제로 이때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가 바로 판단 시간인데, 예를 들어 탐지거리 안에서 누군가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면 총을 꺼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먼 거리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응시한다면 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군가의 발걸음이 빨라지면 이쪽으로 폭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 1초 만에 모조리 감지 후 그 가능성 자체를 즉시 제거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프로그래마된 인원들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폐기해버린다는 것. 실제 이 규칙 때문에 늘 김정은 곁을 지키던 경우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을 너무 많이 알게 되기 때문, 김정은의 최측근에서 지내며 그의 동선, 습관, 약점까지 모든 걸 알게 되다 보니 일정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경호원들을 폐기해 나간다는 것. 여기까지 들으면 과연 이걸 누가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막대한 보상. 일단 나라의 신적인 존재를 경호한다는 것에서 오는 엄청난 명예를 시작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나오는 사회적 지위와 특권,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까지, 즉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라도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974 부대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한국인의 99%는 존재조차 모른 채 죽는다는 북한의 진짜 모습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류경 호텔은 높이가 무려 330m에 층수는 무려 101층이라고 하는데, 덩치만 봤을 때 전 세계 어디 가져다 둬도 전혀 꿀리지 않는 스펙을 자랑한단다. 하지만 이 류경 호텔에는 나쁘끄러운 기네스 기록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세계 최악의 빌딩 1위라는 쪽팔린 기록. 류경 호텔이 세계 최악의 빌딩 1위로 뽑힌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에 착공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해 유령 빌딩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북한은 과거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초대형 건물을 세우자는 목표로 호기롭게 이 호텔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 중간에 돈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 짓지도 못한 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나라는 돈도 없으면서 대체 왜 이런 화려한 빌딩을 짓고 싶어 했던 건지 생각할수록 정말 한심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무리해서 류경 호텔 착공에 들어간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과거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1980년대, 이때 북한은 우리의 폭발적인 발전을 지켜보면서 부러움과 질투로 지독한 견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은 남조선이 하면 나도 한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신라 호텔을 건설하자 평양의 고려 호텔을 따라 짓고, 또 우리가 서울 종합운동장을 완공하자 이번에는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을 따라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다 따라하다 보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어느새 가랑이가 찢어질랑 말랑 하고 있었다는 북한. 그러던 1984년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 63빌딩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3빌딩보다 높은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오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북한에서 독재자의 명령은 곧 법이었기에 그들은 우리 63빌딩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류경 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일은 이 호텔 공사를 지시하면서 시간을 딱 2년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무슨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애들 블록 쌓기도 아니고 2년 안에 완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목숨 걸고 공사에 뛰어들었음에도 이 목표는 보기 좋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관계자들은 전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 하지만 이 호텔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정일, 그는 다시 한번 공사 계획을 재정비해 1992년 죽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80번째 생일날 화려하게 호텔을 오픈할 것을 지시했으며, 북한에 내놓으라 하는 기술자들이 전부 모여 호텔 공사에 뛰어들게 되었다는데,
한창 공사를 재개하던 1990년대 초 북한 전체를 뒤흔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 그건 바로 공산주의 진영의 최대 국가였던 소련의 대붕괴 사태.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 이 두 나라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둘 중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자 북한에도 엄청난 경제 쇼크가 찾아오고 만다. 한순간에 거지꼴이 된 북한은 건설사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류경 호텔은 콘크리트 외벽까지만 공사를 끝낸 채 또다시 무기한 공사 중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데, 만약 북한이 이제 와서라도 공사를 포기했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었을 테지만, 북한은 63빌딩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여전히 배알이 꼴려있던 상태였다. 결국 그들은 공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동맹국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고 판단한 중국의 한 건설 기술자는 공사 재개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 상태를 확인하기로 한다. 그렇게 평양에 도착해 두 눈으로 직접 본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 기술자. 하지만 그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상층부에는 누수가 진행 중이었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삭아버려 붕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고 하거든. 결국 중국 기술자는 호텔 건설을 포기하고 건물을 싸그리 허물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데, 그러나 고집불통 김정일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받아들일 리 없었으니, 그는 지금 건물을 허물면 남한보다 뒤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다 수십 년 동안 추진하던 공사를 포기해버리면 북한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판단, 폭발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렇게 류경 호텔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완성도 하지 못한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있게 되었다는데, 그래도 수천억을 쏟아부은 건물이 역시나 너무나도 아까웠던 건지 김정일은 끝까지 공사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느 날 북한 여군 학대 영상 한 편이 유출된다. 남자 군인을 따라가고 있는 북한 여군. 겁먹은 듯 잔뜩 움츠려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남자 군인 한 명이 더 나타난다. 고민하던 여군은 그대로 먼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남자 군인들이 밀폐된 막사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며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북한에서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남군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심기를 거스르는 경우 실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해도 신고는커녕 피임 걱정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조사 결과 여군의 30% 정도는 실제로 당했고 무려 95% 이상이 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군복무하는 애들은, 여자 애들은 피임 기부를 하고 나가요. 성상납이 많다는 걸. 그러나 이 여군들도 북한 국민들의 소중한 아내이자 딸.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 북한 내 민심은 현재 진짜 나락을 가는 중인데, 무허가 영업을 하던 건축자재 판매점에 단속원들이 들이닥친다.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지시킨 대상이었으나 촬영 당시까지도 건재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인생 조졌나 싶은데, 그런데 판매점 주인은 오히려 뻔뻔하게 반발한다. 내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북한 주민의 반응. 심지어 막대한 양의 철근을 빼돌리다가 걸린 군인도 있는데, 철근 유출은 북한 내에서도 진짜 심각한 불법인데, 그러나 군인은 오히려 단속단원들에게 덤빈다. 무사한데요? 자기네 살 권리가 아무 데서 들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부장님 사건관 국민소방관이야. 막 국민소방 딱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게다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걸렸는데도 배째라는 모습인데, 나가서 아니 봤어. 다 죄송합니다. 대조차 밟아서요. 김정은에게 절대 복종하며 정부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도대체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실제로 최근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자고로 북한이라면 이런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최근 영국 BBC가 입수한 인터뷰 영상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국가가, 당이, 김정은이가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뭘 있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심지어 북한의 수도인 무려 평양에서
심각한 테러까지 발생, 김정은을 향한 반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폭발물 탐지 장비를 사들이는 것은 물론 알 수 없는 서류 가방을 든 경호 인력 증가부터 불평 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기까지 반란에 대한 대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이거 진짜 뭔 일이 나려는 건가 싶다. 심지어 이런 반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2018년 12월 한국 해군에 의해 발견된 북한 배 한 척, 그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체 한 구가 실려 있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한국은 이들을 다시 북한에 넘겨줬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뒤늦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은 다름 아닌 김정은 암살을 시도한 반란군이었다는 것. 일본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가혹한 노동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일부 병사들이 김정은 암살을 계획, 반란을 시도하였는데, 그러나 상대는 지상 최악의 김정은. 결국 암살이 실패로 돌아갔고 살아남은 반란군이 후위를 기약하며 배를 타고 도망간 것이라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우리 군에서는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며 김정은 암살 사건은 대실패로 마무리되고 만다. 지금까지 반란군이 김정은의 목숨을 노린 것만 최소 26번,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총 9번, 아버지 김정일이 총 14번의 암살 위협을 받은 걸 생각해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중 특히 김정은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억압 통치. 현재 북한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4명씩 계속 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목은 다름 아닌 탈북. 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잣같은 현실을 피해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려다 잡혀 처형을 당한다는 것. 특히 북한의 이러한 내부 갈등 상황은 코로나 이후 정말로 심해졌는데,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코로나 확산을 위해 각 지역을 봉쇄해버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과거와 달리 이미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도 한국 영상 돌려보며 알 것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억압이 심해지자 이번에는 진짜 사단이 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이러다 정말 반란이 성공해서 김정은이 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김정은이 죽으면 벌어질 일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김정은이 자연사할 경우 그의 딸 김주애가 그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김주애는 현재 12살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김정은은 이미 그녀를 군사 퍼레이드와 심지어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데려가며 후계자로서 준비시키고 있고, 김정은이 자연사할 때쯤이면 김주애의 나이 역시 충분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 또 다른 유력한 후계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다. 그녀는 이미 북한 정부의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외교 건물을 폭파하도록 지시한 것도 김여정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고, 엄청난 폭력성과 함께 실제로 북한을 조종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반란으로 축출될 경우인데, 이때는 리병철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북한 군부 내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으며 김정일 시대 때부터 군부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왕좌에 오를 가능성 역시 높다고. 후계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이에 따라 한국의 운명 역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북한이 약해지면 우리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마냥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이게 잘못하면 한국과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거든. 왜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또 포사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벌였던 짓거리. 마찬가지로 반란에 성공해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부의 적으로 관심을 돌리고는 하는데, 그 외부의 적이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건 너무도 뻔할 뻔짜. 때문에 한국 역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지어 북한은 최근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르면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 북한은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되는 법이라고. 이렇게 되면 전쟁은 피할 수 없을 터. 그렇다면 만약, 정말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정말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걸까? 현시간부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시간부로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전국에 울리는 전쟁 공습 경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피난을 위해 밖으로 나오지만 도로는 이미 도망가려는 사람들로 꽉 막힌 상태. 게다가 전쟁 시 도로 사용권은 군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는 통제된다. 마찬가지로 기차, 배, 비행기 역시 모두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방이 바다로 막힌 한반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탈출은커녕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가진 18세 이상의 남자는 모조리 징집되기 시작. 민간인, 군 면제자 물론이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한국 남자들까지 정부가 직접 배와 비행기를 보내 싹 다 한국으로 데려오며 병역을 기피하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되므로 사실상 전쟁에 끌려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 징병이 되지 않은 사람들 역시 바다로 막힌 한국에서의 탈출은 대부분 실패였을 것이므로 어떻게든 한국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식량. 전쟁이 터지자마자 사재기가 시작되며 전국의 식료품들은 순식간에 씨가 마르게 된다. 정부에서 일부 식량을 미리 확보해두고 배급제로 나눠주기는 하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요즘에는 아예 비상식량을 미리 사두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비상식량의 경우 25년의 유통기한은 물론 150인분 이상의 식량이 압축해서 들어있어 최소 몇 달간은 생존이 가능하므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핵을 쏘는 순간 사실상 북한도 동반 자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외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한국 전체가 개박살나게 되고 나와 주변 사람들이 99% 확률로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전쟁만은 나서는 안 될 것이다. North Koreans are forbidden from talking to anyone outside the country, particularly journalists. There are a couple of specialist news organizations that have a network of sources in North Korea. We decided to try and work with one of these organizations to speak directly to people in the country so that we could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최근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자고로 북한이라면 이런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최근 영국 BBC가 입수한 인터뷰 영상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국가가 당이 김정은이가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뭘 있어?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무려 평양에서 폭탄 테러까지 발생. 김정은을 향한 반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폭발물 탐지 장비를 사들이는 것은 물론 알 수 없는 서류 가방을 든 경호 인력 증가부터 불평 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기까지 반란에 대한 대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 이거 진짜 곧 뭔 일이 나긴 나려는 건가 싶다. 심지어 이런 반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는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한 구를 오늘 오전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나라 해군에 의해 발견된 북한 배 한 척. 그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체 한 구가 실려 있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군에서는 이들을 다시 북한에 넘겨주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뒤늦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돌기 시작한다. 다름 아닌 그들이 김정은 암살을 시도한 반란군이었다는 것. 일본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강도 높은 노동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일부 병사들이 김정은 암살을 계획, 반란을 시도하였다고. 하지만 상대는 지상 최악의 김정은. 결국 암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중 4명은 나중을 기약하며 배를 타고 도망, 도주 과정에서 1명이 숨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우리 군에서는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며 김정은 암살 사건은 대실패로 마무리되고 만다. 지금까지 반란군이 김정은의 목숨을 노린 것만 최소 26번,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총 9번, 아버지 김정일이 총 14번의 암살 위협을 받은 걸 생각해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중 특히 김정은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억압통치. 현재 북한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4명씩 계속 공개 처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죄목은 다름 아닌 탈북. 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잣 같은 현실을 피해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려다 잡혀 처형을 당한다는 것. 특히
북한의 이러한 내부 갈등 상황은 코로나 이후 정말로 심각해졌는데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역을 봉쇄해버리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 결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과거와 달리 이미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도 한국 영상 돌려보며 알 것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억압이 심해지자 이번에는 진짜 사단이 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근데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한텐 좋은 것 아닌가? 마냥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이게 잘못하면 한국과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거든. 왜냐? 어젯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에서 수백 발의 포격을 감행했던 북한이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포사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벌였던 짓거리. 마찬가지로 반란의 성공에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부의 적으로 관심을 돌리고는 하는데 그 외부의 적이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건 너무도 뻔할 뻔자. 때문에 한국 역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만약, 정말 만약에 혹시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정말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걸까? 최근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병력의 수, 전차의 수, 전투기 수까지 북한은 우리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북한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무려 10년. 현재 한국의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인 걸 감안하면 북한군 개인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상상도 가지 않은 상황. 거기에 우리나라에 없는 핵무기마저 보유하고 있으니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어서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한다. 실제 공식적인 군사력 비교 자료를 보면 북한이 6위, 대한민국이 10위로 북한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기든 지든 궁지 몰린 북한이 결국 핵을 사용해버리는 경우다. 이는 미국 국방부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한 것인데 폭탄이 떨어지는 즉시 최대 반경 4.5km까지 증발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4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기에 방사능 피해까지 더한다면 최종적으로 최소 125만,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10%가 복불복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 무섭긴 하지만 10명 중 1명꼴이라니 다행히 나는 안 걸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려던 찰나 해당 시뮬레이션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 동일한 위력의 경우란다.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 역대 최대급입니다. 폭발력은 원자폭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북한은 그것보다 5배가량 더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10%를 50%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냥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서 2명 중에 1명은 랜덤으로 사라지는 꼴. 그야말로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가 따로 없다. 하지만 한국도 당연히 그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진 않는다. 바로 킬체인이라는 비장의 수를 가지고 있었으니 위성을 통해 북한의 정세를 미리 파악, 핵무기를 발사할 정황이 보이는 즉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과의 전쟁은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투척은 기본, 지금껏 사용하던 남조선이란 호칭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한국이 더 이상 같은 조선이 아닌 적대국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반란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잣대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힘을 키우는 것뿐이란 생각이 든다. 뭐가 됐든 제발 우리 한국 사람들 평화롭게 살다 가게 좀 냅뒀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맨날 방어 걱정만 해야 되냐.